오늘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책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아, 이거야? 음,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아, 너무 어려운 걸 이 밤중에? 음, 자,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은 먼저 줄거리를 요약하면은 네 명의 남녀의 사랑 이야기야. 거기에다가 추가로 강아지 한 마리, 헌신적인 강아지. 일단 주인공은 테레사라는 여주인공이 먼저 시작이 되는데, 물론 토마스가 먼저 나오지만 중요 장면으로 보면은 테레사는 시골에 있는 웨이트리스야. 근데 현실은 암울해. 왜 암울하냐 하면은 가족들한테 일단 아버지는 안 계셔. 의붓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테레사를 되게 싫어해. 왜 싫어하냐면은 내 사라진 젊음, 그거를 마치 보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너도 여기서 그냥 썩어. 너가 젊음을 꽃피는 거를 볼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내 젊음은 너무나도 무참히도 짓밟혀졌어. 원치 않는 임신이었어, 테레사가. 그래서 테레사를 볼 때마다 약간 화가 나는 게 있고 막 이래가지고 테레사에 대해서 자기처럼 너도 희생이 되기를, 젊음을 꽃피우지 말고 이런 걸 약간 원해. 야, 그래서 테레사는 웨이트리스로 있는데 문제는 테레사는 신분 상승을 꿈꿔. 근데 그 엄마의 마음을 아는 건 전지적 작가 시점이네. 그치? 나라고 하는 이제 작가 어떤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데, 그래서 웨이트리스를 비로 하고 있지만 음악회도 가. 근데 갔는데 뭐 한 자기 포함 3명 정도밖에 없고, 그래서 베토벤 노래도 막 듣고, 그 다음에 항상 책을 읽어. 특히 이제 그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 그거를 맨날 들고 다녀서 그게 자기의 어떤 신분 상승을 위한 자기의 노력이자, 그리고 그게 어떤 사람과의 교류의 코드야.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면은 같이 교류를 하지만 저급한 사람이랑은 교류 안 하려고 하는. 그러던 차에 클래스가 있네. 우연히 술집에 있는, 자기가 그 일하고 있는 데서 책을 보고 있는 토마스를 발견해. 그 토마스는 원래 프라하에 있는 의사인데 우연찮게 이 작은 마을에 와가지고 대신 진료를 해주고 떠나려던 참이었는데, 토마스가 또 진료를 끝내고 주문하려던 찰나에 베토벤 노래가 나와. 자기가 음악해서 들었던. 그리고 테레사는 토마스한테 말해. 6호실에 계시는데 너무 우연이다. 뭐가 우연일까? 자기가 6시에 마침 끝나는데. 근데 토마스는 저는 7시에 가는데요, 대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별거 아닌 듯이 얘기를 해. 근데 어쨌든 또 그러고 있던 차에 토마스가 책을 읽는 모습을 봐. 그래서 얘는 확실해, 테레사. 내 운명의 짝이다. 이 우연이 너무나도 많이 겹쳐가지고 한 6번 정도 겹쳤다 그래.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우연은 아니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건데, 테레사는 신분 상승을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토마스를 탈출구의 어떤 그 탈출구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토마스를 배웅해 주는데, 토마스는 또 여성 편력이 되게 심해. 바람기가 심한 사람인데 한번 프라하 오면은 나한테 들려라면서 자기 명함을 줘. 그리고 테레사가 찾아가, 토마스를. 근데 찾아간 날 열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많이 아팠어. 그리고 그 테레사를 보면서 연민을 느껴. 영어로는 컴패션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고통을 느끼면서 막 열에 의해서 땀에 젖은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아이는 성경에 나오는 마치 모세처럼 강에 버려진 어떤 바구니 속에서 이렇게 푹 젖은 아이 같다. 내가 구해줘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테레사를 사랑하게 돼. 어떻게 보면 그 많은 여자 중에 운명은 운명이네. 운명은 운명이었지만 그때 다 아프다니. 그지? 그런 것도 있지만 토마스는 자기의 원칙이 있어. 일단은 같이는 안 살아. 왜냐면은 같이 자면은 불면증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같이 자는 거를 싫어하는데, 그날은 같이 잤는데 얘가 잠을 잘 잤어, 토마스가. 그래서 본인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같이 사는 거는 반대하기 때문에 따로 아파트를 구해줘. 그리고 얘는 에로틱한 우정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3회 법칙이라는 게 있어서 아무리 자기가 좋아하더라도 3번 이상 짧은 간격으로 만났으면 그 다음에 3주 이상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이상은 그 연속으로 잘 안 만나. 그리고 돌아가면서 다른 여자를 만나고. 그리고 테레사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에로틱한 다른 여자들과의 관계는 계속 지속이 돼.
근데 테레사는 그걸 못 참아해. 사랑은 숭고하고 지고지순한 건데 토마스의 그런 바람기를 못 참아해가지고 토마스의 책상을 막 뒤져. 없을 때. 그래서 들켜. 근데 뻔뻔해. 그 어떻게 할 건데? 나 그 내쫓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근데 또 안 내쫓네. 원래 다른 여자 같았으면은 토마스도 얘기를 해. 원래는 내쫓을 텐데 그 내쫓질 못했다. 그리고 그때마다 뭔가 토마스의 이런 이거를 끝내야 되나라는 마음을 좀 무마시키는 게 테레사의 꿈이야. 그 꿈 얘기가 너무나 슬퍼가지고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토마스는 아 내가 테레사를 지켜줘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회의적인 마음이 없어져. 그거 알고 지어내는 거 아니야? 그 꿈은 지어낸 건 아닌 것 같은데 유일하게 나오는 꿈 얘기가 아마 테레사 꿈인 것 같아. 다른 사람 꿈 얘기는 안 나오는데 그래서 꿈 얘기를 하면서 뭐 무마는 되지만 여전히 테레사는 그런 바람기 이런 거에 대해서 못 참고 토마스는 아 인생 별거 있냐 좀 즐겁게 살다가 가볍게 살다가 가라. 근데 테레사는 그게 안 돼. 그러니까는 그럼 개라도 한번 좀 키워봐라. 그 강아지를 한 마리 갖다 줘 친구한테거든. 그래서 원래는 톨스토이라고 지으려고 그랬는데 아 강아지 이름이 톨스토이는 좀 그러지 않냐라고 테레사가 카레리나라고 지으려 그래. 카레리나는 너무 좀 어렵다 어렵다. 이름도. 카레리나 그리고 좀 어려워. 그래서 카레린으로 바꿔 이름을. 카레린. 카레닌. 아, 그래. 그래서 이제 강아지를 키우면서 너도 좀 관심을 나한테만 쏟지 말고 딴 데 좀 쏟고 즐기면서 살자. 이러고 있던 차에 여자는 근데 재정적인 안정이 된 거야. 남자가 도와주지. 그리고 그 도와주는 거에 가장 큰 거는 일자리를 구해줘. 그 일자리를 자기 친구 중 그 에로틱한 친구 중에 하나인 사비나라는 예술가가 있는데 그 여자가 이런 그 출판사 혹은 잡지사 이런 데다 취업을 시켜줘가지고 갑자기 시골 웨이트레스에서 약간 언론인 쪽으로 급상승해. 그래서 본인도 테레사 본인도 신분 상승한 거를 그때 좀 만족을 해. 근데 그러고 있던 차에 소련 68년 체코를 프라하를 침공해. 그래서 테레사가 그때 사진을 어마어마하게 찍고 서양 외신들 기자들은 그 사진이 필요했기 때문에 테레사의 사진이 엄청나게 퍼져나가. 그리고 토마스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그 취리로 망명을 가. 그리고 역시 테레사도 같이 가고. 그래서 거기서 또 여자들이랑 또 역시 바람을 피우면서 똑같이 살아. 관계. 근데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 테레사가 없어졌어. 얘가 프라하로 다시 돌아간다는 편지를 남겨놓고 프라하로 되돌아갔어. 그래서 왜 그 좋은 생활을 놔두고 갔냐면은 여기서 내조를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럴 자신도 없고 토마스는 여전히 똑같고 그 생활이 너무 싫고 그리고 자기가 사진을 찍었을 땐 굉장히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진으로 좀 어필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스위스에서는 이미 그 프라하 침공은 조금 이제 한물 갔다. 그래서 차라리 좀 이런 꽃 같은 거나 아이고. 뭐 다른 사진 좀 찍으라 그랬는데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어 테레사가. 자기의 어떤 고국을 알리려고 하는 마음 막 이런 게 강해서 여기서는 내가 할 일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다시 돌아가. 그리고 토마스는 그걸 딱 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직 봉쇄되긴 전이야. 막 왔다 갔다. 나가는 거는 어려운데 들어가는 건 쉬워. 그 체코로. 그래서 근데 그때 그래야만 한다라는 무슨 베토벤 이런 걸 생각하면서 가야만 한다 자기는 그 의무감을 갖고 가. 누가? 토마스가 토마스가? 테레사한테. 참 이상하다. 모순적이다. 그래서 본인의 모든 걸 포기하고 돌아가. 그러면서 왜 그래야 한다라는 그냥 가야만 한다 끝이야. 이유. 그냥 본인의 어떤 본능이자 직관적으로 그렇게만 생각하고 이유는 내가 테레사를 돌봐줘야 된다, 보호해줘야 된다. 내가 그래야만 한다. 그리고 도착하고 바로 후회. 후회하는데 근데 어쨌든 상봉을 해가지고 재회의 기쁨을 만끽하는데 일단 거기서 또 고비가 와. 어떤 고비가 오냐면은 옛날에 토마스가 공산당을 비판하는 글을 썼어. 근데 그게 문제가 돼. 그래서 그 병원에서 그거 썼던 거 철회한다라는 그런 이렇게 서명서를 좀 써라. 걱정하지 이거 발표도 안 되는 거고 그냥 공산당에서 보관만 할 거다라고 하는데
토마스가 할까 말까 이러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자기를 보면서 희죽희죽 웃어. 어떻게 뭐 서명하실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왜 나한테 그런 걸 기대하지라고 하는데 약간 반발심이 생겨. 그래서 나 이거 안 하면 의사직 날아갈 수도 있는데 하면 시골로 갈 수도 있고 하는데 안 해. 안 하겠다라고 버티고 결국은 외과 과장이 힘을 그렇게 써줬는데도 병원에서 쫓겨나. 그리고 결국 간 데는 건물 그 집 이런 창문 청소부로 전락을 해. 이 사람 인생 가볍게 사는 거 아니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인생이 이렇게 됐나라고 하는데 거기서 또 사람들이 의사였다면서요?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대우해줘.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또 그 소련 어떤 그런 공산당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가 퍼져. 존경심. 그래서 이 사람 일 시키지 말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창문 좀 닦으세요 한 다음에 차 대접하고 얘기하는데 또 토마스는 거기서 바람을 펴. 이 여자들 발견하자마자 공략을 계속해. 그러면서 이제 그 토마스가 바람을 피는 이유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약간 좀 야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왜 바람을 피느냐? 여자의 자아를 발견할 수 있다. 근데 그 자아는 보편적 자아가 있고 특별한 자아가 있는데 보편적 자아는 성격, 무슨 빵을 좋아하고 무슨 음식 이거고 그 독특한 그 고유의 자아는 섹스할 때 내는 신음소리, 얼굴 표정 이거는 은밀히 숨겨진 감춰진 보물과 같은 거야. 왜냐하면은 그때 그 순간 한 명에게만 오픈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여자들마다 다 다르다. 그리고 그거를 발견하는 혹은 그런 걸 정복하는 그런 어떤 나름 숭고한 의의가 있어. 이 사람 바람 피는데. 변명 같아. 그래서 그 본인은 그런 이유로 바람을 펴. 그리고 테레사는 그걸 또 테레사한테 말해. 얘기는 안 해. 얘기는 안 하는데 테레사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 바람 피는지. 테레사는 이제 그 둘이 같이 사는데 일하는 시간이 달라. 테레사는 다시 웨이트리스로 전락을 해. 왜냐하면은 사진사로 일했는데 나중에 자기가 찍은 사진이 소련 공산당 손에 들어가가지고 시위하던 사람들을 식별하는 어떤 증거 자료를 써. 아이고. 그래서 내가 이거 괜한 짓을 했나 보다 해가지고 사진 찍는 거에 두려움을 느껴. 그래서 이거는 좀 안 될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사진 찍는 걸 안 하는데 그 다음에 하는 게 그냥 다시 웨이트리스야. 그래서 일하는 시간이 토마스랑 다르기 때문에 이 여자는 밤에 약간 근무하는 거고 토마스는 낮이기 때문에 자기가 오면 토마스는 자고 있어.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머리에 뽀뽀를 하려고 키스를 하려고 하는데 다른 냄새가 나는. 여자 성기 냄새가 나. 그래서 이 새끼 이거 또 바람 피네 이러면서 원망을 해. 그리고 그냥 원망뿐이야. 그러니까 머리 다 뜯어. 그치.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좌절을 한 다음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걸 해가지고 자기도 한번 바람을 펴. 그리고 자기 술집에 오던 어떤 엔지니어랑 바람을 피는데 한 번 자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안 와 그 남자가. 뭐지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 비밀 경찰이다 라고 하면서 테레사가 그때부터 거의 공포 불안에 휩싸여. 저 사람도 비밀 경찰인가? 저 사람은 아닌가? 모든 사람들이 다 비밀 경찰로 보이고 거의 신경쇠약에 거의 걸려. 그리고 왜 안 오지? 혹시 나중에 이 사람이 중간에 그런 어떤 성행위를 하는 도중에 나간 적이 있어. 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찍은 거 아닌가? 이거 사진 나중에 다 테레사가 뭐라고? 비밀 경찰이라도. 그 사진을 찍었고 그 다음에 토마스가 서명 철회를 거부한 사람이야. 이것도 나중에 얘한테 협박으로 쓰는 거 아닌가? 반동분자들이네. 그러니까 너 이거 서명 안 하면 네 부인 이거 다 뭐 성행위 한 거 다 이거 그냥 폭로할까? 너 빨리 서명해. 이런 식으로. 토마스가 알면은 또 창피한 것도 있고. 그래서 토마스한테 우리 시골로 가자. 그리고 그 시골에서 옛날에 토마스가 이렇게 진료했던 환자가 있었는데 거기는 소련 공산당의 힘이 거의 미치지 않더라. 너무 깡촌이기 때문에. 토마스는 웬 시골 이렇게 하는데 자기도 사실 그 건물 닦고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없어. 그리고 이제 이 에로틱한 우정을 좀 청산해야 될까라고 하는데 테레사가 너무 괴로워해. 그냥 가자. 토마스는 얘 바람핀 거 끝까지 알았어? 몰랐어? 몰라. 끝까지 몰라.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시골로 가. 그리고 시골로 가가지고
거기서는 진짜 아무도 없어. 바람필 여자도 없어 거기는. 답답했겠다. 토마스. 그래서 토마스가 답답하면서 역시 또 괜히 온 것 같다 프라 라고 하는데 역시 또 그때 테레사가 또 꿈 얘기가 나오니까 바로 없어져. 내가 역시 돌봐줘야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뭐 시골 일도 하고. 도대체 그 꿈은 뭔 내용이야? 꿈이 되게 슬픈 내용이야. 뭐 그 꿈 내용은 워낙 많기 때문에 뭐 고양이한테 이렇게 뭐 학대당하는 꿈도 있고, 자기가 어떤 수영장을 걸어가는데 수영장에 다 죽은 여자들이 있어. 그리고 죽은 여자들이 다 빨가벗고 있는데 자기도 옷을 벗고 있나 그런데 죽은 여자들이 자기를 막 비웃어. 너도 죽은 거라고. 너도 죽어 있는데 살아있는 척한다. 그리고 그때 막 오줌이 마려운데 오줌이 마려운 거 보면 뭐 이렇게 죽은 게 아닌 거 뭐 이런 식의 하여간 꿈인데, 꿈이 맥락도 없고 그런데 근데 어쨌든 되게 슬픈 꿈이야. 테레사가 자기가 읽기도 슬펐어? 아니면 테레사가 좀 뭔가 고통당하고 있다는 꿈이야. 자기의 꿈은. 그리고 이 사람은 마치 그 바구니 속의 아기 같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보호 본능이 좀 있어. 연민도 있고. 그 와중에 왜 이 여자한테만? 그러니까 그게 뭐 우리한테는 우연일 수도 있고 본인들은 운명이라고 느끼는 거고, 둘 다 운명이라고 느껴. 다만 토마스도 그렇고 테레사도 약간 후회할 때는 있어. 그치? 왜냐면 바람 피는 거 보면. 근데 신분 상승을 위해서 내가 참아야 된다는 게 있기 아니 때문에. 근데 레스토랑에 부자가 한두 명 온 게 아닐 텐데. 아니야, 레스토랑에 부자가 아니라 오면은 18살짜리 와가지고 사랑한다고 막 고백하고, 아니면 뚱땡이 와가지고 뭐 또 막 술주정 부리고 막 이래서 그런 거에 얘는 도가 텄기 때문에 그런 술집에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나마 엔지니어가 좀 엘리트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같이 자. 이 사람 이 여자는 돈이 신분 상승이 아니라 지적 능력. 뭐 그런 거지. 책 좋아하고 뭐 이런 거였는데 어쨌든 그래서 시골에서 행복하게 살아. 근데 행복하게 살 때 카렌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해. 다리 한쪽을 절어. 아이고. 알고 보니까 암이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는데 어쨌든 맨 마지막에 테레사가 꾼 꿈은 카레닌이 새끼를 낳는 꿈이야. 크로아상 2개랑 벌 1마리를 낳아. 왜냐하면은 크로아상은 맨날 산책할 때 테레사랑 카렌이랑 산책하면서 빵집에서 사오는 게 크로아상이야. 근데 벌은 그 왜 나오는지 모르지만은 뭐 꿈에서는 그 카레닌도 벌을 보고 막 당황한 표정을 짓더래. 근데 그 꿈을 보면서 얘가 죽는 꿈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없이? 묘자리를 마련해 놓고, 그리고 나서는 결국은 그 너무 고통스러워해가지고 안락사를 시켜. 그리고 땅에 묻고, 그 다음에 이제 둘이 주기적으로 약간 조금 떨어진 호텔에 가. 호텔에 가서 춤도 추고 아마 거기서 또 약간 연애 기분도 내고 그런 거였는데, 어느 날 둘이 호텔에 가서 즐겁게 놀고 춤도 추고 그러다가 돌아오는 길에 차 브레이크가 안 들어가지고 절벽에서 떨어져가지고 둘이 직사해. 거기에서 이제 강아지 묵고는 얼마 안 돼서 얼마 안 됐어. 얼마 안 돼서인 것 같아.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제 이들에게 슬픔은 형식이었고 행복이 내용이었다 라는 어떤 그 글이 나오는데, 거기까지가 일단 테레사하고 토마스의 얘기고, 사비나는 중간에 한번 그 이해받지 못하는 말들이라는 섹션으로 나오는데, 사비나는 예술가인데 사비나의 모토는 배신이야. 그래서 그 어렸을 때부터, 사비나는 토마스의 연인 중에 하나. 그치, 연인 중에 예술가 하나인데 연인. 예술가야. 그리고 어렸을 때 아버지가 한 14살쯤 됐을 때 연애한다는 걸 알고 자기가, 딸이 극구 반대를, 너 임신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반감이 좀 있어가지고 대학교 가자마자 별 볼 일 없는 삼류 연극배우랑 결혼을 해. 유일한 이유는 아버지가 반대해서.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살고 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가. 그래서 장례식에 참여하고 다시 오는데 아버지가 자살했다는 얘기를 들어. 너무 슬퍼가지고. 어머니가 죽었다는. 그거 한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그래서 사비나가 그때 마음에 통한의 어떤 그런 후회를 해. 그 14살 딸이 임신할까봐 걱정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그리고
뭐 이런 결혼도 별 볼 일 없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반대하는 게 원래 맞는 거지 않는가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모든 화살은 지금 남편한테 가가지고 남편을 그냥 이혼하자 그러고 그래서 물론 남편을 배반한다라고 해서 아버지의 배반이 만회되는 건 아니지만 그때부터인가 사비나는 배신이 자기의 어떤 삶의 원동력이고 삶의 이야, 모토가 돼. 밀란 쿤테라 쟨 대단하다. 어떤 이런 심리를 다 그려내지. 그렇지. 그래서 그 사비나도 그 스위스로 망명을 해. 그 사비나는 제네바 쪽에 사는데 거기서 어떤 교수랑 또 바람을 펴. 교수. 그러니까 프란츠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교수인데 약간 몽상가야. 이상주의자야. 그래서 본인은 교수기 때문에 연구하고 공부하는 게 당연하지만 그거는 현실적인 삶이 아니다. 그거는 허상이다. 진짜 삶은 시위에 막 걸어가 다니면서 참여하고 구호를 외치고 이런 거가 진짜 삶이고 거기에서 막 피 끓는 듯한 열정을 느껴. 어느 나라라 그랬더라? 스위스. 스위스. 스위스가 원래 아무 일도 없기 때문에 맨날 그 밋밋한 데서 살다 보니까는 그러네. 프랑스에서 막 자기 유학할 때 그 파리 혁명 뭐 이런 것처럼 학생 시위가 있으면 막 참여하면서 살아있다라고 느끼고 사비나도 저 공산주의에 침공당한 나라에서 온 망명한 예술가 뭔가 스위스에서는 볼 수 없는 그 아우라가 있지 않나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 그런데 이제 또 이 프란츠는 자기 어머니가 자기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갑자기 확 떠나. 그리고 그 어머니가 상심한 걸 절대 잊지 못해. 그래서 어머니가 어떻게 상심했냐면은 왔니 했는데 얼굴 표정이 별로 안 좋아. 같이 외출을 했는데 어머니 발을 보니까는 신발을 거꾸로 신었어. 아이고. 짝짝이로. 근데 그걸 어머니는 몰라. 그때 어머니의 어떤 넉나간 표정. 그래서 여자를 보호해줘야 된다라는 이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자기 부인 마리 클로드라는 부인이 있었는데 결혼한 이유도 나 버리면은 나 자살할 거라는 위협을 해가지고 내가 보호해줘야 돼 라고 해가지고 결혼을 해. 그래서 내가 이 바람을 피는데 이걸 얘기를 하면은 또 자살한다 그러지 않을까 해서 계속 숨겨. 그런데 그 바람 피고자 하는 욕망은 못 포기하네. 왜냐하면은 부인한테는 더 이상 그걸 못 느껴. 특히 부인이 이제 그 예술 쪽 일을 하는데 그런 그 갤러리 같은 거를 하는데 사비나도 거기에 전시회를 하고 그래. 그래서 어느 파티에 그 파티를 집안에서 열어가지고 사비나가 참석을 해. 근데 사비나 목걸이를 보더니 아우 어떻게 그런 싸구려 목걸이를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만든 건데 하니까 그래도 너무 보기 흉하네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그래서 프란츠는 거기서 정남이가 확 떨어져. 어떻게 저러지? 떨어져 진짜. 근데 그 작가는 그런 식으로 얘기해. 그 목걸이 자체가 흉측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마리 클로드 이 프란츠 부인은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되는 위치에 있다는 걸 과시하고 싶었던 건 자기의 권력. 갤러리를 관장 뭐 이런 사람이니까 넌 예술가지만 나는 너한테 이런 말을 해도 되는 위치야라는 걸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거다. 아니면 바람 피고 있는 거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몰랐어. 몰랐고 나중에 프란츠가 부인한테 얘기를 해. 사실 바람 핀다. 꽤 됐고 학회 오늘 없어. 근데 나 만나러 가는 거야. 라는데 부인이 안 놀래. 그리고 용기 좀 있네. 배짱 있네. 그러면 뭐 누구랑 핀지도 한번 얘기해봐. 누군데? 그러니까 의외의 반응에 프란츠가 갑자기 이게 뭐지? 이렇게 하면서 얘기는 안 해. 왜냐면 알고 있기 때문에 사비나를 서로 해가 될까 봐. 이 남자는 이게 처음이야. 토마스처럼 바람둥이는 아니야. 뭐 그 얘기는 안 나와. 다만 그 뭐 이 사람이 바람기가 있다 이런 얘기는 없고 어쨌든 사비나랑 바람 피는 장면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남자가 작은 아파트를 구해서 혼자 살아. 그 부인 나 죽는다 막 이런 그런 거. 것도 없어. 뭐야 근데 이렇게 이혼은 또 안 해줘 잘. 그리고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 사비나를 만나러 가는데 사비나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거는 내 어떤 생활에 대한 침해다. 그리고 이제 다시 또 배신할 때가 왔구나라고 생각을 해. 왜냐하면은 사비나는 인생에서 중요한 게 배신이 자기 모토고 그래서 자기의 어떤 은밀한 내밀성, 비밀을 알려주는 걸 싫어해. 그 모든 거를 속속들이 알려주는 거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모든 거를 다 까발리는 거는 괴물이라고 생각을 해. 뭐 하면 나 너 배신할 것 같아. 나 이런 느낌 들어. 아니면은 어떤 때는 프란츠한테 막 매달리고 싶어 해. 나 버리지 말고 나 너랑
계속 같이 살고 싶어 하는데 그런 거를 오픈하기를 되게 싫어해. 사비나는. 근데 그거를 갑자기 이혼할 거고 이제 너랑 살 거다 하니까 갑자기 자기 생활에 훅 들어온 느낌? 그래서 그날 마지막으로 사비나는 떠나 프랑스로. 그리고 그 떠나는 날 프란츠는 떠나는데 별로 아무렇지도 않네. 사비나의 육체가 생각보단 별로였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그 열심히 살아. 열심히 살고 또 생활에 활력을 갖고 살다 보니까는 교수다 보니까 또 웬 20대 여자애가 얘를 따르는 애가 있어. 그래서 또 걔랑 같이 동거를 해. 그래서 여전히 또 행복하게 살아. 이혼은 안 하고. 그러던 차에 캄보디아의 어떤 그 공산 뭐 이런 거를 어떤 뭐 서방 이제 그 민주주의 어떤 지지하는 사람들이 뭐 캄보디아를 좀 지지하자 이런 느낌으로 대행진이라는 그랜드 마칭이라는 행사가 있어서 거기 참석을 해. 근데 막 의욕적으로 참석을 했는데 결론은 흐지부지 끝나. 막 배우들이 와가지고 자기 그 PR의 장으로 쓰고 자기 선전의 장으로 해가지고 이게 뭐야 이러고 하는데 자기가 프랑스에서 했던 거를 또 경험하고 하고 싶었는데 별거 아닌 걸로 끝나. 그래서 그 태국에서 이제 돌아올 준비를 하면서 술 한잔 먹고 나서는데 강도를 만나. 아이고. 근데 이 사람이 원래 힘이 좀 세. 그리고 유도를 배웠어. 그래서 사비나가 한 얘기가 있어. 정말 힘이 세다. 근데 자기는 외부의 힘을 발산하지 않는다. 사비나는 저 힘을 오히려 외부에 발산을 하고 있고 자기 내부에는 힘을 안 쓰더라. 자기 내면이 좀 강해지고 이래야 되는데 내면이 강하지 않다라고 봐. 근데 어쨌든 얘기한테. 아니 그렇게 생각을 해. 힘이 세다. 거 아니네. 이런 정도로 얘기하는데 이때 또 마침 사비나의 너는 힘이 되게 세네 뭐 이런 게 생각나가지고 메어치고 확 얘를 엎어치는데 갑자기 그때 뒤통수를 뭘 맞는 느낌이 들면서 깨어나니까 제네바야. 그리고 몸을 못 움직여. 그리고 부인 마리 클로드가 한심하다듯이 이렇게 보고 있어. 너 이제 내 거야. 내 손 안에 있었는데 너 가라고. 너 필요 없으니까 나라는데 말이 안 나와. 그리고 부인은 끝까지 자기를 지켜보고 내 손 안에 있다라고 하고 결국 그러다 죽어. 그 장례식장에서도 뭐 부인이 일단 있고 그 동거하던 애도 오긴 오는데 뭐 이 사람이 그 한때 또 그렇게 바람 피다가 뭐 하면서 부인은 쿨하게 막 얘기를 해. 바람 핀 것도 그렇고. 근데 왜 부인 성격이 그렇게 변했을까? 글쎄, 그럼 왜 변했을까는 그것까지는 안 나오는데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사비나는 프랑스로 혼자 떠나는데 파리에서 살면서 자꾸 체코에서 편지가 와. 모르는 애한테 시몽이라는 애 뭔가. 부인이랑 그 장례식 얘기 더 해줘. 뭐 장례식에서 이제 그 동거하던 애는 왔는데 거기는 가족이 아니니까 못 끼고 멀리서 바라보는데 부인하고 이제 딸이 있는데 딸은 뭐 슬퍼하고 이러는데 지인들한테는 내가 마지막까지 돌봐서 내 남편이잖아. 그래도 바람핀 건 알아. 다 얘기를 해. 또 퍼뜨리고 다니면서 아휴 남자들이 그렇지 뭐 하면서 뭔가 자기는 굉장히 조강지처 역할. 뭐 조강지처 역할도 했고 나 되게 힘들었지만 꿋꿋하게 버티고 나 이런 여자야. 이런 급의 여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냥 그 장례식 장면은 묘사가 돼. 그리고 사비나는 프랑스에서 떠나 살는데 아까 그 편지를 계속 받았다 그랬잖아. 근데 시몽이라는 애가 알고 보니까 토마스의 아들이야. 아들이 있었어. 근데 토마스가 부인이랑 이혼할 때 부인이 어느 순간 갑자기 아들 만나는 걸 좀 꺼려해. 그 토마스가 아들 만나는 거를. 그러니까 테레사 만나기 전에. 그래서 뭐 그러면은 관두자. 뭐 어차피 얘는 뭐 아들이라는 게 별건가 그냥 하룻밤 인연의 소산물에 불과하다. 라고 하는데 토마스의 부모도 너 그렇게 자식 연을 끊는 건 아니야. 라고 하니까 토마스는 잘 됐네. 내 딸 다 끊자. 라고 생각하면서 되게 가볍게 살는 게 자기 모토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내 딸 인연을 다 끊어버려. 근데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몰래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나중에 한 번은 찾아가. 시골에 살고 있었을 때 찾아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들도 그런 망명 못하고 체코에 있었던 그 아들은 어머니를 싫어해. 그리고 아버지가 누굴까 하는데 아버지가 알고 보니까는 또 의사고 그리고 그런 공산당에 굴복하지 않은 이런 저항 인사더라. 얘가 그거에 되게 흠모를 해 아버지를.
몰래 맨날 지켜봐. 건물 창문 청소하는 것도. 공산당 하에 있으면서도 몰래 몰래 그런 거를 저항 안 해도 아우지 탄강 이런 데 안 가네. 뭐 거기는 좀 북한 같진 않았나 봐. 그래서 아버지한테 만나면서 서명을 해달라 그래. 그 이게 무슨 서명인데 하니까 이거 정치범 석방 탄원서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기계 있으신 분 아니냐. 아들이라는 건 밝혀? 아버지 서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얘가 애야. 근데 나랑 너무 닮았구나. 나랑 똑같은 애가 입이 너무 닮았다. 그래서 얘기하는 게 신기하네. 뭐 이런 생각을 해. 그래서 이거 서명을 해야 되나 하는데 해봤자 뭐 이거 석방이 안 될 텐데 라고 하는데 내가 이거 서명했다가는 또 공산당에게 괴롭힘을 당할지 모르고 내가 정치범 석방은 석방하는데 일조는 못하지만 테레사는 돌봐줄 수 있다. 나는 테레사를 더 돌봐줘야 된다. 라고 결론 내면서 서명을 안 하겠다 그래. 근데 그거를 하면 안 하겠다라고 하면 뜬금없이 테레사를 거기다가 갖다 붙여. 왜냐하면은 그거 서명을 하면 공산당에 반항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거라면은 자기뿐만 아니라 테레사에게도 어떤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 카네린도 카렌은 강아지고. 걔도 못도 보살피지. 그럴 수도 있고. 왜냐하면은 처음에 소련군들이 왔을 때 개도 다 죽였다 그랬어. 비둘기를 먼저 죽이고 그 다음에 개, 그 다음에 사람. 그게 세 번째가 사람한테 향해서 그때부터 개들이 한숨 돌렸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래서 그 서명을 이제 거절했는데도 아들은 그렇게 거기에 원망을 하진 않아. 그리고 나중에 깡촌으로 갔을 때도 아들이 계속 편지를 보내. 그리고 그 편지를 토마스는 있는데 답장은 안 해. 그리고 처음에 테레사는 또 여자들이랑 저를 연애 편지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오해를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아들이야. 그래서 아들이면 한번 초대해라 라고 한번 초대를 해. 그래서 아들은 그때 얘기하고 편지 보면서 테레사한테 얘기를 해줘. 아내가 아내가 아니라 아들이 종교에 심취해 있더라. 그래서 자기는 종교인을 되게 존경한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갖지 못하는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 같다. 매일 반복되는 그런 어떤 행위를 하면서 거기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 같다. 뭐 이러면서 아들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하는데 그 아들이 테레사하고 토마스 아버지가 죽자마자는 아니면 죽고 나서 그나마 친했던 사람이 사비나라는 걸 알아. 아버지한테 들어서. 그래서 사비나한테 수소문해가 주소를 안 해가지고 편지를 계속 써. 그리고 사비나는 토마스하고 테레사가 죽었다는 걸 딱 보고 편지를 보고 충격을 받아. 왜냐하면 그때부터 이제 체코의 어떤 관계는 끝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파리로 온 다음부터 사비나가 우울증을 겪어. 계속 우울해하는 차에 또 그런 편지를 받아. 그리고 약간 충격을 받는 게 두 분은 가끔 호텔로 가셔가지고 거기서 또 즐기기도 하셨다. 그 호텔에서 있다가 또 여행도 이렇게 호텔로 여행을 갔는데 뭐야 그럼 둘이 행복했었네? 라고 생각하면서 그거에 충격을 받아. 이런 삶도 가능하네.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든지. 그리고 본인은 나중에 그 미국 캘리포니아 쪽으로 가서 거기에 안주를 해. 거기 거주하면서 미국을 되게 좋아해 사비나가. 어떤 낯선 그런 아름다움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얘기는 이제 어쨌든 그런 식으로 흘러가더라. 사비나가 뭐 누굴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다 이런 건 없어. 그런 건 없고 사비나는 중간에 뉴욕에서 자기를 지원해주는 어떤 후원자 부부랑 같이 살아. 바람 피는 건 아니고 예술가니까. 예술가 지원을 해주면서 테레사는 사비나랑 토마스랑 연인이었던 걸 알아? 알지. 희한한 관계네. 근데 그게 이제 공통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게 제목이 이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해가지고 이걸 보통 가벼움과 무거움 이렇게 나누는데 일단은 이게 굉장히 접하기 어려운 게 그리고 좀 20대 처음 유명한 책이다라고 해가지고 책장 넘기자마자 영혼 회귀 뭐 첫 장부터 니체 이런 거 나오면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좀 깝깝해지잖아. 그래서 니체의 영혼 회귀라는 게 나와서 나도 옛날에 한번 읽었는데 지금 읽어도 이건 어렵다. 근데 일단 나는 니체를 안 읽어봐가지고 그게 잘 뭔지는 모르겠는데 소설에서 나오기로는 영혼회귀라는 거는 니체가 가정을 해. 삶이
똑같이 무한 반복이 된다면은 너의 지금 선택은 영겁, 거의 영원하게 반복 되풀이되는 선택이야. 그래서 너의 지금 선택은 굉장히 무겁다. 신중해야 돼. 그치. 그래서 삶 자체가 선택이기 때문에 삶이 무거울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쿤데라는 반대로 생각을 해요. 근데 영원하기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은 한 번뿐인 삶, 일회성이기 때문에 삶은 너무나 가볍다. 그러면서 히틀러 얘기도 해. 자기가 어렸을 때 수용소에 있었는데 그 수용소에서 자기 친척도 죽고 이랬지만 어느 날 잡지 보는데 히틀러 어린 시절 사진이 나와. 근데 그거 보면서 히틀러를 뭔가 용서하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 누가 밀란 콘테라가? 밀란 쿤데라 아니지만 어쨌든 거기서 작가가. 작가가. 왜냐하면은 삶은 일회뿐인데 일회성인데 모든 게 다 허용되지 않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게 다 용서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는. 영원에게는 아마 그런 의미로 쓰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키치라는 얘기를 해. 그 키치가 뭐 원래는 좀 다른 뜻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소설에서는 아름다운 게 있으면은 그 아름다운 거에 추한 거는 의식적으로 고의로 안 보려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예술 작품이 있어. 그러면 그 예술 작품의 추한 면 이런 거는 안 보려고 하는 거고 사람에 있어서도 거기선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 똥 이런 거는 추한 거기 때문에 안 보려고 그래. 아름다운 거, 순수한 거, 안 보려는 그 행위가 키치야. 그 마음가짐. 그 마음가짐. 가짐이 그 키치고 그게 어느 사비나가 나라 그거를 독일어. 독일어. 사비나가 그거를 굉장히 혐오해. 키치를. 키치를. 왜냐하면 공산주의가 키치가 집단화된 게 공산주의다. 안 보려는 생각이 키치야. 그런 행위를 혐오한다라는 거는 그런 사고방식, 키치를 되게 싫어하는 게 왜냐하면은 나는 추한 면을 보는데 위선을 싫어하는 거네. 위선이자 긍정적인 것만 보려는 거. 무언가에. 왜냐하면 추한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 그러면서 예를 들면은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어떤 상원 의원이 사비나한테 미국을 소개시켜주면서 자기 아이들이 어떤 집을 향해서 막 그 햇살을 받으면서 저게 미국입니다. 저기 미국의 어떤 우리의 가치가 저런 겁니다라고 할 때 거기서 키치를 느꼈다라 그래. 왜냐면 미국에 과연 저런 면만 있을까? 미국도 추한 면이 있고 이런데 그런 거를 갖고 있는 사람 내지 그런 사상을 사비나는 되게 싫어하고 그래서 키치라는 사상도 한번 소개가 되는데 그거는 사비나의 어떤 예술관, 가치관을 소개할 때 그게 나와. 그리고 가장 이제 그 중요시 되는 거는 가벼움과 무거움. 그래서 아까 그 니체의 영혼회기도 결국은 가벼움과 무거움을 도출해내기 위한 어떤 전제였지 않나. 그래서 그 파르메니데스라는 또 고대 그리스 철학자를 인용해서 그 사람은 가벼움은 긍정적인 거, 무거움은 부정적인 걸로 했는데 그러면 과연 가벼운 삶이 긍정적인 거고 무거운 삶은 부정적인 걸까? 토마스는 가벼운 삶, 그 다음에 사비나도 더 가벼운 삶, 그리고 그 테레사 무거운 삶, 프란츠 무거운 삶. 그렇게 가져가. 전통적인 해석은. 전통적인 해설가들은. 근데 이제 나는 그게 완전히 잘못됐다. 그건 일단은 뭐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일단 자기도 그렇게 얘기해. 토마스가 가볍게 살겠다고 책에서. 삶을 가볍게 살아야지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는 그렇게 가볍게 살려면은 아까 3의 법칙 3번 이상 갑자기 짧은 기간 만나면 안 돼. 왜? 깊어지는 건 무거워지는 거야. 아, 깊어질까봐. 그리고 3주 이상 간격을 둬야 돼. 감정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볍게 살려는 게 토마스의 모토야.